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바이코리아 열풍을 이어가며 코스피 내 보유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AI 산업 성장,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추가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와 관세 문제를 보류하는 합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최종 결단을 한국 측에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대건설이 700조 원 규모의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기본 설계를 마칩니다. 11기가와트급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47,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S&P 500 지수도 장중에 6,800선을 뚫어냈습니다. CPI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왔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고요. 연내 2차례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은 슈퍼 위크를 보낼 것 같습니다. APEC과 뒤따라오는 정상회담들이 있고요. 금리 결정과 실적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번 주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광고 한 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 정유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모멘텀도 같이 섞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투자 포인트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만한 물가 상승을 확인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금리 결정에 따라서 이번 주 섹터별로 희비가 좀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강한 반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광고 하나 때문에이고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관계가 좀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발단을 좀 살펴보면 한편에 TV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광고 때문에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이제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키딩 총리와 이제 캐나다 총리와의 이제 회담 자체도 무산시켰으면서 못 만나고 갔는데요. 문제의 광고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제작한 30초짜리 광고였습니다. 영상이었는데요.
광고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7년에 연설을 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자유무역 가치를 강조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광고 속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이렇게 들립니다. 누군가가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 그것은 애국적인 행동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런 장벽들은 모든 미국의 노동자와 소비자를 해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가 이제 월드 시리즈 2차전에 중계 도중에 이제 방송이 됐고 미 전역에 이제 방송이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방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었고요. 제작비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이제 부담을 했고 광고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 소비자에게 결국 부메랑으로 데려온다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자기가 이거를 관세를 하면 자국에게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공화당에서 인기가 있는 한 전임 대통령, 돌아가신 전임 대통령의 영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를 기만하고 어쨌든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광고가 나가자마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를 팔아본다라고 이제 얘기했으면서 광고가 선전이다. 이거 어쨌든 자기를 선동하게 선전이라고 비판하면서 캐나다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종료한다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어떤 관세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SNS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해서 미국 정책을 비난하다니 이거는 선을 넘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온타리오도 이제 캐나다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광고가 공공에 연결해서 인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만 이 부분을 거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둬들은 상태고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광고 논란으로 보지 않고 양국의 무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캐나다의 자유무역에 대한 유지 전략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광고 한편으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레이건 광고에 대한 왜곡이 가장 큰 발단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약간 대립 중이다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보는 쪽은 미국과 캐나다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둘 다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번졌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정치적 맥락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기조로 좀 내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내 시청자들에게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정치적 도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광고는 이제 어쨌든 선전이다. 선전이라는 건 선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의 정책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약간 캐나다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인기가 좋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같은 성향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는 선친의 유언 같은 거를 어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검증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캐나다에 어쨌든 강력한 관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캐나다 산에 전체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과 철강, 알루미늄이 주요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다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캐나다가 긴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을 보면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이제 수출국이자 관세 인상은 곧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캐나다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자동차 산업이 되게 어쨌든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했는데 이게 어쨌든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긴장하면서 뭔가 해법이나 화해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교황까지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교황에게도 SOS를 쳐서 교황이 두 양국의 캐나다 긴장감은 서로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뭐가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안전한가? 미국도 뭐 안전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산 자재와 원자재는 미국의 제조의 핵심 공급망입니다. 관세가 만약에 인상이 되면 진짜로 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원가 부담이 늘고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를 입는 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관세를 대가를 지불하는 건 미국 소비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캐나다 기업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때는 미국의 공급망과 소비자가 올라가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이런 식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면서 경제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파장을 초래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의 광고가 어쨌든 무역 전쟁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가 결국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랑 이제 국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호무역이나 이름 장벽하에 양국이 상처가 남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두 지도자가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광고 한편으로 시작된 무역 갈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 소비자랑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원만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말린 빅테크 CEO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불법 이민자 수색과 범죄 척결을 위한 연방 요원 투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젠슨 황 CEO나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등 연락을 해오면서 이러한 사태가 좀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군이 투입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노부를 놓고 상당히 긴장감이 좀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젯밤 내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니 투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CEO들은 젠슨한 CEO와 이제 샘 올드만이라든가 어쨌든 마크 세일포스 이분 창업자 같은 이런 분들이 어쨌든 전화를 했다라는 꼭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뭐 치안 조치 철회가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약간 정치적인 약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이민 단속이라든가 법 질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성향이 어쨌든 그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자 친화로 알려져서 트럼프 행정부랑과 트럼프가 약간 손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투입의 경위로 어쨌든 상당히 물러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자신이 약간 이런 성향을 보이면 다시 투입할 거라는 약간 그런 메시지를 다시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쪽에는 민주당 성향을 보이지 말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인과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어쨌든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쪽에는 뭔가를 자신이 베네핏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지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기술 산업과 진보 성향이 밀접한 주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억누르면서 자기 지지층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 요원 투입과 관련된 철회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철회 결정을 좀 내리게 된 건데 이걸 두고서 협치와 전략적 계산 사이에서 어떠한 평가를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치적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협치는 뭐 트럼프 대통령 사전에 없는 게 아닌가. 네, 저에게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셈법 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리스크 관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어쨌든 뭐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역이 이제 강경하게 개입할 경우 경제적 반발과 함께 정치적 이미지 손상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한 의미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독재자 이미지를 살짝 비치는 게 약간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리더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요거는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산업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가 독재자가 아니다. 기술 산업과 계속하고 있으면 특히 AI 기업들과 상당한 많은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경제계와 정치권에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강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양쪽 자신이 일단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쪽 지지층을 모두 잡으려는 전략적 균형감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아요. 보수층에는 어쨌든 연방 개입의 능력을 가진 강한 리더의 이미지, 그다음에 중도층에는 자기가 대화도 된다, 자기가 대화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좀 받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3선, 해리스 재도전이고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 재출마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조카, 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여성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출마 의지를 표명을 좀 시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카멜라 해리스 이제 그 전 부통령이죠. 이제 BBC 인터뷰에서 자신이 여성 대통령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는 이제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사실상 재출마의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24년도 대선 패배가 상당히 아쉬웠나 봐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기가 뛰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림자 때문에 상당히 패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지금 정부가 약간 폭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3선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나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트럼프 진영 쪽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뭐 그냥 여러 주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는 스티브 배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트럼프의 3선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 보수 팟캐스트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헌법상 2선까지 허용한 임기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대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방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정치가들은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3당의 창당 등을 이제 시나리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뭐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어쨌든 트럼프 3기론에 이제 어쨌든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발은 모두 어쨌든 2028년도에 있을 대선을 향한 미국의 조기 선거가 벌써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배런 발언 특히 이제 강력한 개인 주장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진영 내 정치적 실험을 예고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전문가들은 해리스 발언은 재출마 위에 여론 탐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배넌 발언은 트럼프의 정치적 권력 구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두 사람 모두 각자 2028년 대선에 방향타를 잡고 여론을 향방을 체크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와 배넌의 발언이 좀 교차하게 되면서 정치 전면전의 조기 개막의 신호가 쏘아 올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리스의 재출마와 트럼프의 3선 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해리스는 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경선을 이겨야겠죠. 그래서 재출마는 상징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여론을 모아서 자기가 진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헌법상 제한이 있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역시 약간 체크리스트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 내 어떤 결속을 위한 메시지라든가 지지층의 장기 비전을 하는 어떤 정치적 신호로 이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 제도권 내에서 안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약간 의무시되는 부분도 좀 있으면서 만약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미국을 다시 내향적 정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 있었던 내용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담보이고요. JP모건 체이스가 연말부터는 기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이 연말부터 전 세계 기관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 대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뭔가를 대출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뭔가 깨고 이런 것들을 해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연계된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담보로만 허용이 됐던 것들을 이제는 고객이 직접 암호화폐를 맡길 수 있으면서 이걸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된 암호화폐가 제3자 수탁기관에 보관이 되며 JP모건은 그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정통한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기관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JP모건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월가를 대표하는 정통기관이라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이먼 다이먼 CEO가 예전에 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을 변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치는 이제 월가의 암호화폐가 더 이상 비주류의 투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발언이나 이 제스처가 의미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암호화폐 중에서 두 암호화폐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대로 된 화폐로 인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어쨌든 암호화폐는 상당한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서 그리고 월가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JP모건의 결정은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이제 제도화에 들어왔다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검증을 해준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불안한 게 아닌가라는 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암호화폐를 제도화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JP모건의 결정을 두고서 혁신일지, 위험한 실험일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이번 하반 더 이상 투기 자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금융담보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그러니까 대세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모건이 그 전에 뭐 한 6개월 전에 했다면 이게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돈이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뭐냐면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관 고객들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팔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의 행보는 다른 글로벌 기관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뭔가 워런티를 해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수용에 압력을 가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금융과 블록체인의 어쨌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약간 이런 어떤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도화된 상품들이 개발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도 있죠. 무엇보다 이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1년이라든가 6개월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어쨌든 이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비트코인은 유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게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약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 당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 당국의 변화도 잠깐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JP모건의 암호화폐 담보로 한 대출 프로그램까지 좀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엔트로픽 구글 10조 AI 칩 계약이고요. 구글이 엔트로픽과의 클라우드 협력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엔트로픽은 구글의 TPU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번 거래가 상당히 좀 큽니다. 500억 규모 달러 수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1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니까 약 70%를 AI 칩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이게 이제 AI 인프라 경쟁에서 연상력을 선점하기 위한 동맹이 아닌가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챗GPT, 오픈AI와의 경쟁에서 두 기업이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패권을 위한 전략적 승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데이터 센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AI 산업의 핵심은 연산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자사의 TPU의 외부 파트너로 대규모로 이제 개방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자체 반도체 성능과 효율성을 시장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거 있죠. 이게 어때 엔비디아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거두면 전략을 받겠다, 검증을 받겠다는 어쨌든 그런 태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PU 중심으로 돌아가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도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엔트로픽은 이 계약을 통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에 구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어쨌든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클로드 모델의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로 구글에게는 TPU의 상업화의 기회를 그리고 어쨌든 엔트로픽에는 초대형 어쨌든 개발의 발판을 삼겠다는 어떤 윈윈의 어쨌든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이제 서로가 이제 1위 기업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한 어떤 윈윈의 어쨌든 상생의 어쨌든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위로서 기업으로 좀 나서기 위해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상생하는 서로 손을 잡게 된 계약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구글은 엔비디아와의 경쟁 구도에서는 어떤 이점을 얻게 되는 걸까요? 구글의 전략적인 이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칩과 클라우드 통합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은 이제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니라 AI,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훈련이라든가 배포 운영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신이 구글로 인해서 자신들이 검색 제휴를 통해서 가져온 상업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수직 통합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가속화시키면서 자신의 TPU를 어쨌든 훈련시키는 과정, 이게 검증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지금 제미나이를 돌리는 건 어쨌든 GPU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상승이 물가 비싸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불 관계를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TPU 자체 설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공을 거둔다면 가불 관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확장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번 계기로 TPU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생태계를 넓히면서 좀 더 일찍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계약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엔비디아 중심의 GPU 시장 안에서 TPU 대항마로서 등장할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HMM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리포트 제목은요, 바로 25년도 3분기 프리뷰, 감익 시기의 도래였습니다. 이 하나증권은 HMM의 목표 주가를 지금 21,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24,000원까지 올렸던 걸 감안하면 꽤나 빠른 조정인데요. 다만 투자 의견은 지금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졌고요. 비용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의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에서 지금 하나증권은 HMM의 3분기 실적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3분기 매출은 2조 5,2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3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29%가 줄어든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1%나 감소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눈에 띕니다. 이번 분기에는 11.2%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3분기에는 59%에 달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수익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운임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국제 해운 운임을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SCFI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3분기 평균 지수가 1,481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추세였는데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 많이 떨어졌고요. 24년에는 또 올라갔다가 또 올해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나 하락을 했고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10% 가까이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컨테이너 운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서 또 다른 이유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HMM의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선 부문의 매출이 2조 35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36%나 줄어든 수치고요. 그래도 벌크선 쪽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시황이 조금은 좋아지게 되면서 벌크선 부문 매출은 4,360억 원,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벌크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 방어의 역할을 해준 셈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전체 매출에서 컨테이너선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HMM의 영업비용이 작년보다 7%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상호 관세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다소 진정이 되면서 운영 효율이 개선된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운임은 떨어지고 있고 비용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점들이 HMM 실적 급감의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변수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국의 입항료 부과 조치입니다. 지금 지난 10월 14일부터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소유나 운영 선박들에 대해서 입항료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기준으로는 이 입항료 규모가 무려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4조 4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국 대표 선사인 코스코 한 곳만 보더라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원 넘게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선사들이 이 입항료를 고객한테 따로 청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선사들이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면 선사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HMM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사실 여기서 기회 요인도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증권은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 선박 비중이 낮은 선사들에게는 이 입항료 부과 조치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스크나 하팍로이드, 양밍, 에버그린, 그리고 HMM까지 이들 5개 선사를 합치면 글로벌 점유율이 약 32% 수준입니다. 이 선사들은 미국 입항료 부과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요. 앞으로 운임 경쟁에서 그래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포스코의 HMM 인수설이 있겠습니다. 최근 포스코가 글로벌 회계법인, 로펌, 컨설팅사들과 계약을 맺고 HMM 인수가 타당한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철강 원료나 제품을 옮길 때 드는 운송비를 줄이고 그리고 해상 물류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국내 전체 해운 물동량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대형 화주인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 자체 해운사를 두고 있는 게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나 한국해운협회 그리고 여러 가지 해운 단체들은 전문성이 없는 대기업이 해운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해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포스코의 인수 시도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포스코가 이렇게 HMM을 인수를 하게 되면 해운업이 철강 운송을 보조하는 역할로 전락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중소해운사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대기업들이 해운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가 예외가 아닌데요. 예전에 거양해운이라는 자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진해운에게 넘기고 손실을 봤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살펴보면 브라질의 광산 기업인 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운업에 진출을 했다가 손실을 보고 결국에는 철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해운은 전문 기업이 맡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럼 어떨까요? 지금 해양수산부는 HMM 매각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HMM 지분은 산업은행과 해양진출공사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산업은행 지분 32.6%를 우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 확보를 해도 사실상 경영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MM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MM은 12조 원이 넘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재무 상태만큼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현금을 활용해서 컨테이너선 12척과 초대형 유조선 VLCC 2척을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새로 발주를 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선박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안정성에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증권은 HMM의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해서 한 81% 정도 감소한 2,830억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24,000원에서 2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인해서 운임 하락이 심해지고 있고요. 비용은 줄지 않으면서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의 입항료 부과 조치, 그리고 12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선박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MM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의 인수 움직임은 해운업계 전반에 지금 이해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매각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 연말까지는 이러한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HMM 주가는 어떤지 다음 장 넘겨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HMM 주가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25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 21,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즉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가 더 강하다는 게 하나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유안타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시면요. 2025년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그 이후는입니다. 사실 이 목표 주가는 지금 15만 원으로 유지한 모습이고요. 매수도 유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실 2분기까지만 해도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었던 SK이노베이션이 이번 3분기에는 지금 4천억 원이 넘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어느 사업 부문에서 실적 반등이 일어난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안타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실적치를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조 7천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40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사실 그 전분기, 2분기에는 무려 4,176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4,407억 원가량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서게 된 건데요. 단순히 적자에서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시장 예상치였던 2,255억 원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부문에서는요, 지금 3,05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유 부문이 전분기에서는 4,663억 원이 적자였습니다. 한 분기에만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실적이 튀어오른 건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건 원유를 정제해서 팔았을 때 남는 이익들을 말합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해서 2분기에는 배럴당 5.5달러였던 게 3분기에는 3.9달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마진이 떨어지게 되면 정유업체 수익성도 같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바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66.7달러에서 69.9달러로 배럴당 3.3달러가량 오른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 원유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2분기에는 이 재고 손실만 해도 3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오히려 800억 원의 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3,800억 원이나 개선이 된 거고요. 결국에 정유 마진은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재고 평가 손익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정유 부문의 전체 실적이 확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이죠. 바로 배터리 부문입니다. 사실 아쉽게도 이쪽은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3분기 적자 규모를 살펴보니까요. 1,308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2분기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사실 바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 단계적으로 이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배터리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유럽 쪽의 상황은 조금은 낫습니다.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 쪽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배터리 부문은 여전히 숙제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발전소랑 석유화학 부문도 전체 실적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줬습니다. 먼저 ENS 부문을 살펴보시면 2,29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윤활유, 자원개발 부문도 1,824억 원가량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부문은 전력 판매 단가가 8원 정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름철 성수기 효과 덕분에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에는 3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재무 구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안타증권은 SK이노베이션이 올해 하반기 총 8조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8조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 2조 원, 그리고 SK온의 유상증자 2조 원, 또 SKIT 유상증자 3천억 원, 이 비용들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연구체 발행 7천억 원에다가 LNG 발전소 유동화 금액 3조 원이 모두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된다면 지금 2025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 5조 2천억 원 규모의 현금 부족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 수준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2026년에도 여전히 3조 5천억 원 정도의 현금 부족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안타증권은 추가적인 다운사이징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 잠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3분기에는요, 영업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핵심에는 정유 부문의 재고 손익 개선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재무 부담도 한층 그래도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다만 2026년에도 여전히 좀 현금 부족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그래도 15만 원으로 유지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SK이노베이션 주가 8% 넘게 오르면서 좀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13만 4,8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안타증권의 목표 주가가 앞서 살펴봤듯이 15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요일장에서의 급반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 부문의 실적 반등과 함께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이 겹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은 분명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사업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뒤에는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13분 남은 시점입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또다시 경신을 했죠.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기다렸던 지표이니만큼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지가 계속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상치를 밑돌면서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시금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되겠죠. 드디어 기다렸던 이제 에이펙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뉴스들 주목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가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랠리가 펼쳐지는 하루였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특히나 좀 강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 위주로
좀 이끌고 있죠. 이번 주 안에서는 어떠한 랠리들이 펼쳐지게 될지 더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도 역시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이펙 행사 앞두고 있고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 또 한미 간의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제까지 올라가게 될지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증시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몰렸죠. 그러면서 주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좀 잘 올라가 주게 된다면 4,000포인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왔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00포인트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나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또 이 고민과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나,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가는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질문들 갖고 계신데 일단 미국 증시가 연일 뭐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뭐 실적부터 해서 그다음에 금리 결정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에이펙에 대한 행사들도 있고,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그런 이벤트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되게 좋았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되는 기업들 역시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좀 많이 뒤처져 왔던 시장이거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한국은 못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빠지면 한국은 또 빠지고 이랬던 시장이었는데 지금까지의 면모하고 좀 다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왔던 적이 과거 좀 가까운 과거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이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주가가 1,400포인트 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3,000포인트 위쪽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3,300포인트 대였죠. 이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나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결국은 큰 상승 뒤에 많은 하락이 있었죠. 이번 시장도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 코로나의 시장하고 지금의 시장하고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중간에 쉬어갔던 과정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이 상승폭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저점을 찍고 최고점 3,30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을 때 이 상승폭하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올해 이 최저점 이번에 상승 지점에서 최저점을 찍고 그 당시가 사실 이 올해가 아니거든요. 주가 하락이 나오고 하락의 최저점은 2022년도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만약에 같은 폭으로 올라간다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국내 증시의 고점은 어디인가 보면은 4,000포인트가 나와요. 똑같은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시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에 대한 이제 그때 최고점이 나올 때는 한 번의 고점이 딱 뜨고 나서 끝나지 않고요. 한 번 또 흔들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갈 때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고점 자리가 나오진 않았고요. 이번 시장은 4,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분명히 좀 기대감이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장이 뭐 많이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지금 고가에서 따라붙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종목들을 사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순환매를 도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코로나 때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큰 상승 뒤에 좀 많은 하락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점과 비교했을 때 그 고점의 각도를 좀 계산해 보니 4,000P가 고점이다라는 분석들은 있지만 지금 현재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역시나 또 역시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4% 넘게 상승하면서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4,000피 돌파하면서 지금 출발할 것으로 지금 프리마켓 지수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모멘텀이 계속 돌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반도체 투톱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안에서의 전략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돌파한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 어디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이 점에 대해서 전략들도 세워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반도체 투톱에 대한 랠리가 뭐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업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지금 상승을 타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또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점이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뭐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AI 관련 종목들이 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움직였던 그런 장인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투톱, 삼성전자도 이제 10만 전자를 오늘 사실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돌파를 이미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만약에 악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 네. 실적이 만약에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이제 조정에 좀 비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번에 확정 실적을 발표한단 말이죠, 이번 주에. 근데 만약에 확정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 뭐 그러면 역시 조정이 약간 빌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일단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도주의 역할로 봤을 때는 IT 외에는 사실 주도주의 자리를 채울 만한 업종들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자동차 쪽이 이번에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관세를 낮추는 이 세부안이 미국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 빈 자리를 자동차 쪽에서 메울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아직은 그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갔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조선주라든지 또는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 종목들보다는 사실 뭐 실적이 지금 확실하게 찍히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역시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 대비했을 때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HBM 쪽이라든지 AI 쪽에서는 분명히 가장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4,000포인트 위쪽에서도 힘을 더 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10만 전자가 아니라 그 이상, 또는 이제 하이닉스는 50만 원에서 더 많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많이 올라가면 항상 또 흔들려요. 네. 흔들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자리인데, 보통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이 와도 바로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제 좀 밑에서 잡아서 지금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좀 흔들려도 저는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 많이 올라왔고 지금 중간에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의 고점을 이미 넘어섰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밑에서 밑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대형주 쪽에서 많이 올라갔지만 거기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시세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의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또 변동성이 있지만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변동성이 나오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그때가 기회다라는 거, 이렇게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형주가 이끌고 있는 장세지만 지금 쉬어가고 있는 중소형주, 지금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또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들은 개장 후에 하나씩 좀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의 랠리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12조 원이라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제 영업이익이 10조 클럽에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다면 숫자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모멘텀 잡으면서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항상 이제 어떤 기준 자리가 있어요. 뭐 10조 원이라는 뭐 10조 원 클럽에 가입을 한다. 네. 뭐 당연히 이제 의미상으로 되게 좋죠. 그런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규모면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규모가 훨씬 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삼성전자를 추격해왔던 입장이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올 때마다 항상 삼성전자가 주도해 있었고 그 뒤를 잇따랐던 게 이제 하이닉스. 하지만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하이닉스가 지금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 호황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근데 여전히 당연히 실적은 좋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높이가 이미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차익 매도에 대한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공생관계라기보다는 약간의 경쟁 구도에 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만약에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결국 이제 엔비디아 젠슨이 또 오게 되는데 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그다음에 뭐 SK 최태원 회장 이 만남이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점유율을 또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좀 약간의 변화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최고가로 마감하게 됐죠. 기다렸던 경제 지표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밑돌면서 좀 둔화된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죠. 에이펙 행사 앞두고 있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1.58% 상승하면서 4,000피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좋은 랠리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분위기로 오늘 월요일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이번 주 내내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전략들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또한 좋습니다. 0.82% 상승하면서 8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좋습니다. 반도체 투토 일단 삼성전자 2% 상승하면서 10만 전자 터치해줬습니다. 10만 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오늘 터치해줘서 10만 1,000원까지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랠리들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또한 3.9%, 4% 가까이 상승하면서 5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좋습니다. 0.8% 상승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로서 ESS 부분이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요즘이죠. 2차 전지주들, 관련주들 계속 상승 랠리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0.6% 상승 출발합니다. 이 밖에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5% 가까이 좀 시세 뿜어주고 있고요. 조선주 위주로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0.1% 빠지면서 44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3% 상승하면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4% 빠지고 있지만 HLB, 바이오 종목들,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체크해 보자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사들이는 모습이 있고요. 기관은 팔자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죠. 오늘 지금 아침 상황에서는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팔자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출발한 건지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코스피가 4,000선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8% 상승하면서 4,0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정말 좋은 분위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얘기를 했었죠. 네.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일단 4,000포인트가 오늘 돌파가 됐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역시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오전장에 좀 부진하고 오후장에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분위기를 탔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총 상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네 이 기업들의 지금 실적과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워낙에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료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부 업종에 좀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마스가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부 협상, 거기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이제 계속 시장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로 인해서 조선주들도 역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또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좀 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온 것 같긴 해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금을 갖고 있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는 섹터죠. 저희가 방송에서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건설주도 역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 역시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분위기가 좀 타고 있고, 그래서 한쪽에 쏠려 있는 그 수급만 보고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순환매가 좀 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이 주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지만 개별 종목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안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안에서 좀 종목들에 대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전하고 오후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지금 수급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수고,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옵션 쪽에서도 아침에 좀 약간의 매도 쪽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에 분위기를 타고서 아침에 섣불리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후장을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꿈의 4,000피 넘어선 날이죠. 이번 주 또 메가톤급의 정말 이벤트들이 굉장히 대거 많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 랠리가 또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에이펙 행사, 한미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죠.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에 덩달아서 지금 협상을 앞두고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가 더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좀 잘 오르고 있는 조선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조선주들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5%, 하나오션도 지금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사실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제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가 된다면 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점까지 온 만큼 앞으로의 좀 전략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조선주 안에서의 랠리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I 쪽도 우리가 반도체 보시면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마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하고의 협업,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재료가 부각이 됐고, 주가가 또 올라갔고,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마시가 프로젝트에 이어서 1차 협상, 또 이번에 세부적인 협상에 또다시 이제 조선주에 대한 협업 이런 걸 통해서 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선주의 경우는 일단 분위기를 정말 많이 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백신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사실 많이 올라갔는데도 거기서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항상 고점이 나오면 주가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분위기를 타긴 했지만요.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동안에 그 재료들이 나왔던 재료들보다 더 큰 재료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마시가이 프로젝트보다 더 큰 재료 나오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줄여놓는 전략이 사실은 필요하다. 항상 주식이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떨어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떨어지면 못 팔거든요. 항상 수익은 내 계좌에 지금 찍혀 있는 게 수익이 아니고 팔아야지만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가를 생각하시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되면은 또 떨어졌을 때 못 팔 수 있으니까요. 올라갈 때 차분히 조금씩 물량들을 정리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현금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만큼 이럴 때 많이 올라갔을 때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모멘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봤다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협상 카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인데요. 원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그레이드 어게인입니다. 이렇게 원전 쪽으로의 모멘텀 힘입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원전주도 다시금 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1%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원전주들도 이번 주 안에서 좀 랠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좀 차익 실현의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재료가 과거에도 부각이 많이 됐었죠.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해서 이 전력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네. 부각이 됐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업종이긴 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확대하는 걸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결국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도 있고. 과거에 이게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제 원전 쪽을 좀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력난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원전 쪽을 분명히 키워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까지 이 원전의 규모를 좀 확산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도 역시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번에 또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거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실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수조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설계 쪽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의 협력 시너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조선주만큼의 그런 그 정도의 어떤 파급력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원전에 대한 필수적인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상승이 저는 단기 상승에 그친다 하더라도 또 조정기에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개별 조정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협업을 한다면 결국 이제 국내 팀코리아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핵심이 돼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현대건설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미국의 대형 원전 수주까지 지금 성공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크게 또 급등한 랠리를 가졌었거든요. 오늘도 6%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또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전주 안에서의 조금은 이제부터 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건설주이긴 하지만 원전 쪽에서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전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원전 모멘텀으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건설주가 연초부터 올라갈 때 현대건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이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앞에서도 계속 이제 거론했던 그런 업종 중에 건설업종이 있죠.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 많이 눌렸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 현대건설이 근데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주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원전주로 편입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확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올라갔듯이 현대건설도 건설주와 다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현대건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이 고점 85,100원의 고점도 사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원전 쪽에 모멘텀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85,100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을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좀 가져가는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원전주 모멘텀 힘입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쉬어가는 종목들 안에서의 좀 힌트를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서 최대 규모의 뷰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뷰티월드 두바이가 지금 개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UAE 수출이 굉장히 또 급증을 하면서 K뷰티 열풍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K뷰티 하면 좀 여러 가지 모멘텀 화장품 주들이 좀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상승 랠리에는 좀 힘입어서 같이 올라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 모멘텀에 힘입어서 그래도 지금 봐도 괜찮은 전략으로 세워봐도 되는지 이쪽으로의 어떻게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랍에서의 뷰티 박람회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요, K뷰티 쪽, 특히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수출 규모가 184%나 증가했다고요. K뷰티 쪽,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우리나라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순환매 섹터 안에 또 있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거기다가 에이펙에서 분명히 시진핑과 한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1년 만의 방한입니다. 그렇다면 한한령 해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뷰티 월드 박람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환매 돌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K뷰티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오션과 포스코퓨처엠 실적이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런 숫자를 보네요. 4,000P 돌파를 했고요. 4,027선으로 일단 개장 초반 대비해서도 계속 고점 탄력을 높여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 선물 쪽에서 본다면 일단은 매도가 조금 더 규모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에 대한 양호한 흐름들이 긍정적인 어떤 수급 동조로 좀 이어져
이어졌는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 무역 분쟁에 관련된 잠정적인 합의 소식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미국에서 시간의 선물도 지금 한 0.6%, 0.8%대 상승 흐름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 효과에도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지난주 기점에서 소폭 80조 원대를 좀 하회했다가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전일 종가 기준에서는 80조 1,800억 원대. 그래서 증시의 매수 대기 자금들이 아직까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고 지수가 재차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연속성 있는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라면 당분간 유동성 장세 안에서 대형주 중심의 수급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의 수가 오늘 코스피 기준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 대비 더 많은데 코스닥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630개 정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죠. 일단 대형주 중심의 이 수급 쏠림들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선별적인 어떤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 일단 뭐 수급이 다소 좀 반영되지 못하거나 또는 소외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4천선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번 주 실적 발표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재차 유효하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에이펙 정상회담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불확실성보다는 오히려 기대 요인 안에서 수급의 연속성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교보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좀 보면요. 일단 뭐 이게 4,000피 돌파한 이후에 나온 건지 전에 나온 건지는 정확히 시간상은 모르겠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코스피 고점 거의 다 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코스피 최고점이 될 거고 지수는 4,150포인트를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게 가장 큰 보고서의 골자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증권사의 예측 지표가 모두 다 정확한 신뢰도를 좀 갖기에는 현재장에서 좀 해석이 좀 안 되고 있죠. 왜냐면은 최근에 4,000포인트에 대한 이 돌파 여부가 연말 정도로 예측했어요. 맞아요. 모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예측 지표가 현재 좀 달라지고 있고 시장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2021년도와 현재 시점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복귀를 통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여력을 좀 갖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2021년도 되죠.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 했을 때 이 시즌에는 사실 유동성 장세였는데 대체적인 어떤 상승구들을 보면 반도체 일부 섹터 그리고 여기서 뭐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흐름들과는 좀 다르게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실적이라든가 어떤 펀더멘탈에 관련된 관점보다는 막연한 좀 기대감들이 과하게 좀 반영됐던 시점이었고 현재 상승 부분들은 실적을 수반하거나 수주 성과가 좀 확인되고 있는 뭐 반도체 섹터의 어떤 이 실적 기대감들 논외로 하더라도 조방원, 조선과 원전, 방산의 경우에도 재차 꾸준한 수급 유입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수급상에서 소외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이내 실적 발표 또는 연속적인 어떤 흐름들 안에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당시와 상당한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PBR 관점에서는 지금 고점 부근이었던 PBR 한 1.3배 정도로 해석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 2분기 정도가 한 아직도 이제 한 배 초반 정도 그러니까 한 배 1.01배 정도로 좀 형성됐던 것과는 좀 다르게 많이 좀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그쵸.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를 좀 우리가 PBR 단위로 좀 우리가 대입해 봤을 때는 여전히 상대 국가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 좀 되어 있지 않나. S&P 500 지수가 한 1.5배, 일본이 한 1.6에서 1.7배 정도, 대만도 한 1.45배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다소 높은 수치를 좀 감안해 보면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좀 반영되는 구간을 감안했을 때 저는 4,000포인트라는 어떤 심리적 어떤 저항선을 우려하기보다는 네. 여기서 조금 더 상단을 좀 열어두고 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보고서가 있어서 오늘 지수가 또 4,000P를 넘은 상황 속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오늘 기자재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HJ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이 약간 이끌고 가는 듯한 움직임, 이 두 종목이 두 자릿수 상승세 현재 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에 29일 방한하고 나서 조선소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소 쪽에서는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조선소 중에서 한 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입니다. 증권 섹터도 오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개장 초가 조금 더 강했고요. 한화투자증권이 지금 한 3% 정도, 키움이 2.9%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오늘 지수가 4,000P 꿈의 숫자를 보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주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터치가 나왔고요. 하이닉스가 54만 원 터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넘어서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3만 원 선에서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에이펙 그리고 정상회담 비롯해서 빅테크 실적들이 줄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들 함께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쪽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중요한 좀 기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지금 기대감 속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맛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주가 이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기도 해서 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들이 조금 더 이 최종 이 서명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일단 전체적인 수급 조정의 어떤 빌미가 좀 됐었고 여기다 해서 뭐 미국이 중국 선박 그리고 선사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하고 난 이후에 중국도 역시나 미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 보복 조치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뭐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날 이후부터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부분들이 더욱더 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한화그룹 관련된 조선사들이 상당히 뭐 낙폭을 좀 축소했고 현재는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들까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은 좀 견조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의 상승 부분들은 뭐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거나 뭐 조선의 인프라 투자 일정들이 좀 구체화되거나 투자 금액들이 확정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최종 무역 협상에 좀 조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조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부분들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수급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투자 비중을 좀 고려를 한다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난 이후라면 우리 좀 비중 축소를 좀 했다가 다시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된 조선 인프라 투자가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개별 이슈 안에서 저는 선별적으로 다시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역시나 고점에 대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세로성 차익 매물들은 언제나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과 조선 협력에 관련된 낙수효과들은 외형 확장 그리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조를 연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좀 뷰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비중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이후에 다시 선별적인 진입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커진 시장을 보면 ETF라고 합니다. ETF가 보통 이제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지수도 좋고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같거든요. 증권주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 나왔고 오늘도 뭐 다올투자, 미래에셋, 한화투자, 한국금융지주까지 움직임 전반적으로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수급이 반도체 섹터,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너무나 쏠려 있다 보니까 약간 소외됐던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 또는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는 뭐 로봇주라든가 증권, 그다음에 지주사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세에 대한 흐름들은 지수가 4,0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했던 기대감들이 뭐 주가에 좀 크게 좀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기대감들 좀 가져갔던 것들의 가장 큰 이유가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들. 10월 30일 일정을 보면 자사주 소각과 뭐 부동산 논의에 관련된 어떤 정책 논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어떤 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고 11월 13일에 조세소 분리위원회에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된 어떤 인하 부분들을 조금 더 하향해서 좀 조정할지 이 여부가 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정상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시점들은 뭐 연말보다는 내년도 초 1분기 안에는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의 기대 요인들,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증권주의 경우에는 상승보다는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 시장의 수급이 주도주에 좀 쏠려 있을 때 다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라면 저는 점진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4분기 이후에 배당 성향을 좀 확대하거나 오히려 이 총 주주 환원율 상향에 따라서 뭐 자사주에 같은 소각 관련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도 충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뭐 증권주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은 재차 좀 우리가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0월 30일에 뭐 자사주 소각과 부동산 논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머니무브가 이쪽으로 증시 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개장 초반 대비해서 분위기가 좀 살짝은 바뀝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이 한 12%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창투사 쪽도 올라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도 흐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돼서인지 개장 초반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테마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쪽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써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실적 빅테크가 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관전 포인트나 대응 전략들은 일단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반도체 실적 슈퍼 위크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5개 종목들이 이번 뭐 31일 날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29일 그리고 삼성전자가 30일 날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좀 예고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단순한 실적의 숫자라기보다는 차기 가이던스라든가 캐펙스 투자 기조가 얼마만큼 유지되거나 상향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의 추정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서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연속성 있는 흐름들 안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입니다. 다음 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 대한 내용들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분기별로 좀 성과별로 우리가 봤을 때 분기별 증가세를 좀 확인했고 가장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게 다소 좀 보수적인 캐펙스 투자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예측과는 좀 다르게 그 차기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된과 좀 동시에 오히려 캐펙스 투자 기조도 오히려 좀 상향 제시됐던 점 이 부분은 저는 역시나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캐펙스의 투자 기조들은 좀 당분간 좀 상향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추정치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일단 1개월 추정치 컨센이 한 10조 원대 초반이었는데 12조 4천억인가 12조 1천억 원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죠. SK하이닉스가 지금 1개월 추정치가 10조 원대 초중반인데 이 부분도 역대 사상 처음으로 뭐 10조 원을 좀 돌파한 수치인데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이 실적 예측치 상단을 보면 11조
중후반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12조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는데 11조 중후반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조를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보여준다면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좀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4분기 추정치 그리고 내년도에 실적의 어떤 추정치가 더욱더 상향될 수 있는 점들은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빅테크 기업들 뭐 향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중순으로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은 좀 유효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에서도 50조 고가를 좀 형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가 미국의 최종적인 실적 발표가 좀 완료되는 31일 이후부터는 반도체 섹터가 뭐 급락한다는 뜻은 아닌데 일부 실적 이벤트가 좀 부재한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다소 소강 상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다음 주 기점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들이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여기 더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는 대형주 수급에서 잠시 좀 이전될 텐데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대한 법정 제출일이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14일 내지는 15일에 실적 발표가 좀 집중될 수 있는 경향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옥석 가리기 식으로 우리가 좀 검증해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거기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끌어오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아마 투자자들 눈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길 채우지 못하면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도 흐름을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참 10만 원 넘기가 어려워 보였었는데 그 깔딱 고개를 드디어 넘어서서 지금 10만 1,300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대응의 차원에서 미리 좀 본다면 단기 고점을 어느 정도로 좀 내다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예측이 불가한 것이 맞아요. 이 부분은 뭐 증권사에 대한 TP가 상향됐다고 해서 그 기준치를 좀 우리가 딱 맞춰서 이제 그쵸. 정리를 좀 해야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장의 수급 방향성, 지금 풍부한 중시의 유동성들, 그다음에 10월 말에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당분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은 저는 연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불확실성들이 아마 11월 초에 최종 타결 여부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됐는데 잠정적으로 좀 합의됐다는 긍정적인 어떤 이슈를 지금 감안했을 때는 저는 여기서 특정할 수 있는 수급의 어떤 불확실성들은 전 크게 좀 제거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증시의 효과 안에서는 선별적으로 그동안 좀 올라가지 못했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 관세 불확실성들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현재 고점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10만 원대를 안착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최소 한 11만 원까지에 대한 돌파는 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뭐 TP가 국내 증권사에서 70만 원까지 좀 제시가 좀 됐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50만 원대까지에 대한 상단은 열어놓고 충분히 접근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의 장애물이 뭐 제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삼성전자 흐름 수급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오늘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순매수 상위단에서 일단 확인되고 있고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모건스탠리, CLSA까지 지금 삼성전자 매수 상위 창구 이름 다 올리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또한 이제 실적 발표 앞둔 상황 속에서 50만 원에 대한 안착이 지금 됐다라고 안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연말까지 2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TP가 한 70만 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도달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시티그룹이 63만 원까지를 좀 제시를 했던 게 최고가였고 네.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보면 IBK 투자증권이 70만 원까지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목표가는 다른 증권사들도 조금 더 상향 제시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이번 3분기 실적의 어떤 영업이익 추정치가 시장의 전망치를 좀 크게 웃돌게 된다면 저는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렌드 포스가 지금 4분기에 대한 평균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폭을 한 20% 정도를 좀 상향해서 전망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가격의 상승 부분을 20에서 30% 정도를 이번 4분기에 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왔죠. 이 부분이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확정이 좀 된다면 오히려 추정치에 대한 어떤 가격 지표들은 4분기에 저는 뭐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감안해 보면 4분기 실적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내년도가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60조 원 이상을 좀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일단 2021년도 최대치가 51조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이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내년에 추정치가 더 상향되는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목표 주가에 대한 어떤 틀을 좀 딱 정해서 가기보다는 네. 이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50만 원대가 아니라 60만 원대까지 상단을 좀 열어두고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그래도 5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안착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 정도면 안착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3만 3천 원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5일선 위를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격도가 좀 차트상으로 벌어져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60만 원까지는 상단 좀 열어둬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같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반도체 안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토픽으로 가져와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대형주가 사실 고가에 대한 고가 형성한 이후에 부담이죠. 수급적으로는 지금 접근해도 될까라는 부담 요소도 맞아요.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네. 쉬어가는 구간에는 접근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표상을 보면 외인도 쉬어갈 때 올해 삼성전자 하루 빠지면 사거래일 정도 상승을 이어갔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계속 모아갔다면 고점을 좀 높이면서 현재도 수익권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 다만 지금 오늘 기점으로 또 봤을 때는 대형주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 뭐 SK하이닉스가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지만 저는 중소형주 안에서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 특히나 한미반도체를 좀 보고 싶은데 10월 21일이었죠. 15만 9,200원 52주 고가 형성 이후에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좀 횡보하는 흐름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수급상의 어떤 불이익 내지는 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기보다는 여전히 RSIGP도 과매수권에 대한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큰 한미반도체를 현재 구간엔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들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주가에 좀 반영된 이후에 추세적으로 좀 반등을 했고요. 이 부분은 뭐 상반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수출량 비중에 대한 증가 부분, 이 부분이 3분기에도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TC본도 장비의 점유율 70%대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뭐 본다이 장비라든가 하이브리드 TC본도 같은 2027년도에 관련된 타겟층들도 시장의 어떤 기술력 관점에서도 충분한 좀 기대요인들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저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트를 일봉으로 봐도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지금 터져준 상태거든요. 거래량이 많진 않은데 줄어들면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전고점 돌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 기조를 좀 가만히 봤을 때 사실 한미 반도체가 고점에서 네. 주가가 좀 정체받았던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작년 기점으로 보면 반도체에 관련된 거품론 내지는 뭐 겨울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 네네. 때문에 주가 좀 조정받았죠. 다만 이제 회복 속도에 대한 관점을 보면 SK하이닉스의 이 TC본도 장비에 대한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리스크가 사실 1분기까지 좀 이어졌고 4월 주가 기준을 보면 58,2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 2분기에도 숫자가 좀 좋았고요. OPM도 여전히 25%를 좀 상회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숫자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4분기 내년까지 연속성을 좀 가져갈까라는 부분일 텐데 증설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은 이미 좀 정해져 있고 일단 선단 공정에 관련된 투자 비중들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어떤 장비 도입들을 좀 가시했을 때 사실상 대안은 뭐 한미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를 좀 배제하고 좀 가기에는
쉽지 않죠. HBM4라든가 그 다음 세대에 관련된 어떤 이 칩 양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TC-본드에 대한 장비 도입은 뭐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만 좀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좀 주목해 보면 이전 국가도 충분히 경신할 수 있는 흐름들 저는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줬기 때문에 확실히 들어 올리는 듯한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한미 반도체 하면은 TC본드 안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OPM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 터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코스피 시장도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의 시선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코스피가 4,000피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그 문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4,000피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개장한 직후 9시 1분에 바로 4,000피를 넘어선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현재는 4,031선 지나가면서 2.2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895선 지나가면서요. 이제는 900포인트까지 다다르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함께 상승 전환 매수세가 몰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됩니다. 2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덜어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실 장 시작과 하더라도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매수 전환한 모습들도 포착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증권주의 흐름이 역시 강합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증권주도 함께 수혜를 받아가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정책 모멘텀들이 같이 더해지고 있고 이 결과까지 지금 지켜봐지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주가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업도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 한미 협력 안에서 나오게 됐죠. 이 조선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졌던 마스가에 이어서 마누가 프로젝트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현대건설이 지금 대형 원전의 건설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국내 건설사 최초고요. 지금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지금 같이 수혜 받아가면서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 섹터입니다.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 쪽 흐름도 좋습니다. 에이펙 행사를 앞두고 트럼프가 국내 조선손을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조선 빅3가 함께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업과 전기전자, 의약품까지 강한 급등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 및 금속이 2%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섬유의복과 음식료품, 보험까지 내림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닥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 흐름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3, 4분기가 이제 임상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 섹터가 오늘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도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강하고요. 화학까지도 강한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래대금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을 먼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투톱에 오늘 강한 급등세가 또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부터 10만 전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장중에서도 10만 전자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3만 닉스를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지금 현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선주의 흐름도 좀 좋은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HJ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함께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빅3 조선사를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으면서 오늘 조선주와 기자재 흐름까지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11%, 13%의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는 내립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은 오늘 일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4,000피를 돌파한 첫날이죠. 오늘 오후까지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폭이 좀 찍혀 있긴 한데 폭이 커지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해 보입니다. 현재 시간 27일에는 엔비디아 연례 행사인 GTC가 예정이 좀 되어 있죠. 28일에는 젠수장 CEO의 기조 연설도 있으니까 이벤트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